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통신직하고 그리고 군무원이란 통신직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양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내년도 공무원 및 군무원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한 30분 정도 설명회를 갖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겠고요. 진행하는 그 순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시험 과목이 이제 어떤 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7개년 정도에 걸쳐서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들이 나왔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이 끝나면은 이제까지 이제 경쟁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합격 점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강의 일정,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시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하는 학습 방법 정도, 그리고 강의 교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실제 국가직 같은 그런 경우는 두 개의 이런 시험 과목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공학이라는 개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선공학 개론이 있습니다. 사실 제목은 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론치고는 굉장히 그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선공학 개론도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약간 이 무선공학 개론은 그래도 이동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요 무선통신 기술들의 포커스가 그래도 좀 맞춰져 있는 반면에 전자공학 개론은 굉장히 이런 범위가 넓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기에 조금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공학 개론이 조금 더 사실은 내용 자체도 조금 더 어렵다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7개년 평균해서 제가 전자공학 개론에서 어떤 부분에서 시험 문제들이 이제 나왔는지를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전자공학 개론은 커다랗게 한 3개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회로 이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전자회로 부분이 있고, 세 번째 디지털 공학 부분이 있습니다. 회로 이론 부분은 여러분이 보통 이런 전공자 같은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회로 이론이라든지 회로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회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자회로라고 여러분이 배우실 수도 있고요. 그거야 이름이야 좀 다양하게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 저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좀 포괄적인 전자회로에 대한 포괄적인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공학은 저것도 이제 보통 한 과목으로 일반적으로 배우는 건데 이 3개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넓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회로 이론 부분은 회로 소자, 공진회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만 제가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에서부터 시작해서 회로 소자들, 여러분이 RLC라고 하는 그런 회로 소자들에 대한 그런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는 없습니다만 정연파라든가 페이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단한 설명의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회로 이론 부분에 가장 키포인트 되는 이런 내용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로의 기초법칙도 있고 회로 소자도 있고 정연파와 벡터라고 하는 페이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력도 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공진회로라고 하는 것도 있고 회로망 해석이라든가 정리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과도현상도 있고 뭐 사단자망도 있고 그 다음에 비정인파 주기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달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 가장 키포인트 되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각각의 이제 퍼센트 비율은 이제까지 나왔던 7개년 평균을 제가 해서 대략 회로 소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 소자 쪽에서 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약간씩의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략 한 35% 정도 이 회로 이론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전자회로 부분도 사실은 제가 4개만 간단하게 써 놓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 반도체하고 뭐 정류회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등가회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트랜지스터 증폭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바이어스 회로하고 안정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FET 같은 FET 증폭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막 파형 정형회로 발진기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 내용이 전체는 다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인 챕터만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보시면 시험 문제가 이 트랜지스터 증폭기 쪽에서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회로 해석에 관한 것이 주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 FET 증폭기에 대한 것도 만만치 않게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반도체와 정류회로 쪽에서도 일반적으로 한두 문제씩은 반드시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진기 같은 그런 경우에는 뭐 최근에 시험 문제로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초창기에는 그렇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한 3년 정도에 걸쳐서는 이 오실레이터 즉 발진기가 시험 문제로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편입니다. 이 디지털 공학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논리회로 우리가 뭐 AND, OR, NOT, 뭐 그래, NAND 뭐 여러 가지 그런 게이트들이 있죠. 그런 논리회로에 관한 것들. 그래서 그런 논리회로들을 간략화시키는 이렇게 불함수라든가 카르노맵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이런 시험 문제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다음에 조합회로 같은 그런 것들은 이 게이트들을 쭉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것을 조합회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산기, 감산기, 뭐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해서 이제 많은 그런 조합회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부분의 문제들은 다 맞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실제 한 60점 정도의 그런 수준을 여러분이 맞으실 수 있다. 그럼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60점 정도를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요 디지털 공학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놓치면 조금 힘들어 이런 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도는 완전히 맞추고 그러니까 이게 한 20% 정도 된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맞추고 이 회로 이론 이런 부분 쪽에서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런 선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회로 부분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가 있는 반면에 전자회로 부분은 좀 어려운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 같은 것을 여러분이 다 맞추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것은 스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데서 한 두세 개 예를 들어서 빼고 이런 데서 뭐 한 개, 뭐 많아야 한 2개 정도 뺀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이 대략 한 14개 정도에서 15개 정도 뭐 많이 맞추신다면 그보다 더 맞출 수 있겠죠. 그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시면 다른 사람도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면 이런 되고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놓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전자공학의 이제 출제 비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한눈에 제가 이렇게 좀 보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35%, 45%, 20%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했던 것을 다시 종합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전자회로 부분 쪽이 다른 것보다 좀 이 포션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서울시 지방직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이 패턴이 좀 바뀝니다. 패턴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회로 이론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전자회로 부분이 좀 적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국가직 같은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자회로 이런 부분이 그래도 거의 50%에 걸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과목이 무성공학 개론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무성공학 개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꼭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어떤 챕터 정도만 앞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일 앞에 이제 풀이의 급수와 풀이의 변화 뭐 이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무성공학 개론 같은 것을 공부하면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가 저 풀이의 급수와 풀이의 변환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는 수학이 나오거든요. 수학이. 그러니까 뭐 미분이라든가 뭐 적분이라든가 이런 수학 공식이라든가 뭐 익스포넨셜이라고 해서 지수함수 같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시험 문제. 여러분이 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기 위한 그런 공부이다 보니까 이 문항수로 봐서는 이게 한 문항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문항 가운데 사실 한 문항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내용은 제가 다 이제 설명은 당연히 하겠죠. 그 중에 이런 부분은 꼭 공식을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 딱 하시면 여러분이 이 한 문제 맞추시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요 아날로그 변복조하고 디지털 이런 변복조인데 요 아날로그 변복조, 디지털 이런 변복조가 무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선은 사실은 변조에서 시작해서 복조로 끝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변복조에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변복조의 AM이라든가 FM, PM에 대한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고요. 요 디지털 변복조도 ASK라든가 뭐 FSK, PSK, QAM 같은 이런 디지털 이런 변복조에 관한 것들을 이런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수학적인 어떤 굉장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아날로그 변복조, 디지털 변복조는 가능한 한 좀 다 이렇게 맞으실 수 있도록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 아날로그 변복조 쪽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조금 수학적인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서 여러분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특히 AM에서 그러는 AM, FM에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 안테나는 적은 포션은 아닙니다. 사실 그 네모낭 정도면은 적은 포션은 아닌데 이제 이 안테나 같은 그런 경우에 이제 안테나의 기본적인 전자파 이론이라든가 안테나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주 시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하나 다 아셔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주파수대별 안테나들이 있어요. 그 각 주파수대별 안테나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급전선이라고 해서 송수신기하고 이제 안테나를 연결해주는 선인데 그 급전선 또는 도파관 같은 그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성통신은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유성을 이용해서 통신한다 뭐 그런 의미고 특히 이런 쪽의 문제들은 거의 다 맞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뭐 수학적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유성통신의 그냥 기본 개념, 그냥 위성체의 구조
그다음에 그런 역할 뭐 이런 것을 그냥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좀 맞아야만이 되고요. 특히 이 무선공학개론에 있어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동통신하고 주요 무선통신 기술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핸드폰, 뭐 3세대 또는 4세대 같은 LTE, 5세대 이동통신 그런 이동통신에 관한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 4세대 이동통신이라든가 5세대 이동통신의 구조라든가 특징 같은 것을 이런 물어보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주요 무선통신 기술 같은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보셨을 수 있는 뭐 블루투스라든가 무선 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SDR에서 또 직비니 뭐 RFID니 뭐 WPAN이 굉장히 많은 무선 통신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주요 무선 통신 기술에 관한 것들이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통신과 주요 무선통신 기술이 어떻든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그리고 레이더와 항법장치는 보통 한 문제가 나옵니다. 20문항 가운데 한 문항. 그래서 레이더에 관한 그러니까 레이더의 뭐 특징이 될 수도 있고 레이더의 탐지거리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겠죠. 항법장치 같은 그런 경우는 방향을 탐지하고 하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라든가 선박이 자신의 위치를 탐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가 항법장치라고 하는 건데 그런 항법장치에 관한 간단한 문제 뭐 이런 것은 뭐 수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외우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PCM을 제가 하나 써놨는데 저건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펄스 부호 변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PCM이 이제 포션을 많이 차지했는데 지금은 PCM은 거의 잘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나오더라도 한 문항 정도. 그러니까 이게 7개년 평균이다 보니까 한 문항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많이 나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옛날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서 보내고 다시 수신책에서 음성으로 재현하는 기술이 PCM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어떻든 나오고는 있다는 것이죠. 여기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OSI 7레이어하고 프로토콜에 관한 것도 요즘은 이런 시험 문제로서 이제 등장하고 어떻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나왔던 것들을 제가 큰 챕터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7개년 평균의 이런 출제 비율을 보게 되면 안테나 위성통신 그리고 이동통신에 관한 것이 주로 6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테나 위성통신 이동통신과 주요 무선통신 기술이 60% 아날로그 변복조가 이제 차지하는 그리고 디지털 변복조가 차지하는 것이 25% 나머지가 이제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포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서울시 지방직 전자공학 개론입니다. 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요. 서울시 지방직 같은 그런 경우에 두 과목을 이런 시험 보고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전자공학 개론입니다. 즉 국가직에서 이야기했던 이 전자공학 개론과 당연히 똑같습니다. 난이도는 좀 틀립니다. 난이도. 두 번째 과목이 통신 이론입니다. 여기에 똑같이 지금 전자공학이란 개론이라고 과목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 정확히 여러분 난이도를 이것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전자공학이란 개론은 대략 난이도가 대략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략 한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100이라고 봤을 때 얘보다는 조금 아주 조금 난이도가
즉 쉽다, 조금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계산에 의해서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게 많은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대략 이걸 100이라고 봤을 때 이건 한 90 정도 되더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서울시 지방직이란 전자공학회로원의 이제 이 회로이론 부분, 전자회로 부분, 디지털 공학 부분, 제가 앞에서 이런 드린 거와 똑같은 그같은 이런 내용들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조금씩 여러분이 보시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회로 소자와 정연파 해가지고 정연파에 관한 내용도 제가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만큼 그 정연파에 관한 이런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왔었다, 그런 의미겠죠. 이런 회로 소자와 이런 정연파, 이게 이제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공진회로와 유도결합회로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뭐 한 문제 정도. 그래서 거의 뭐 공진회로 쪽이나 아니면 유도결합회로 쪽에서 저 유도결합회로 같은 이런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인 저 유도결합회로가 변압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측에 전류 흘리면 그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생기고 그 자속이 2차 측과 쇄교해서 다시 2차 측에 전류가 흐른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도결합 이런 회로에 관한 것도 한 문제 정도가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경년에 한 번 정도가 되겠죠. 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망 해석과 회로망 이런 정리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태분한과 노튼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분한 정리, 뭐 노튼의 정리를 이용해서 회로망을 해석하는 것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해서 부하에 최대로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게 시험 문제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대략 한 15%니까 적은 분량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과도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저 과도 현상과 전달함수 쪽에서도 1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에 어떤 스위치가 있었다. 그러면 그 이런 스위치를 온 상태에서 갑자기 오프 상태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오프 상태에서 갑자기 온 상태로 바뀌면 회로 내에는 어떠한 이런 과도기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되면 다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해서 정상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도기 동안에 발생됐던 현상, 그게 과도 현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 현상을 좀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익스포넨셜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미분도 하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포션은 여러분이 보셨을 때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거의 지금 이렇게 대략 눈으로 봐도 50%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로이론 부분이 상당히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전자회로 이런 부분 쪽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죠. 대략 뭐 이렇게 하면 한 25% 정도 되니까요. 특히 전자회로 같은 그런 경우는 증폭기가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랜지스타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증폭기에 관한 내용, 그것도 많아서 뭐 10%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반도체에서 아니면 FET에서 뭐 발진기에서 뭐 한 개 정도. 그래서 대략 뭐 이 비율로 봤을 때는 뭐 25% 정도 되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 회로이론 부분 쪽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든 이제까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시험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 쪽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디지털이란 공학 부분의 논리회로 이런 조합회로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국가직에서처럼 국가직이 한 반 정도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출제 비율로 봤었을 때 회로이론 부분이 엄청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자회로 부분은 의외로 이제 작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이론 공학 부분이 이제 10%. 그래서
이 회로 이론 이런 부분을 좀 열심히 좀 하실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서울시 뭐 지방지 이런 쪽에 뭐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러면 어떻든 이 회로 이론 부분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야 됩니다. 자, 현재까지 이제 국가직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통신직기랑 공무원의 시험 과목 그리고 그 시험 과목들의 내용이 대략 어떤 것인가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출제이란 비율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요 지금 서울시 지방직 같은 경우는 통신 이론인데 뒤에 이론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금 어려운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긴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조금 혹시라도 이제 좀 눈여겨 보셨으면은 요 무선공학 개론하고 요 통신 이론의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겹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뭐 아날로그 변복조, 뭐 디지털 변복조, 이것도 아까 무선에서 다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동통신과 주요 무선통신 기술도 제가 이게 아까 무선공학 개론에서 나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음성의 디지털 이런 보호화 기술을 요게 이제 PCM이거든요. PCM이 이 음성의 디지털 보호화 기술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거다 보니까 PCM이라고 제가 이제 써놨던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도 해석과 이런 시스템이라고 이런 되어 있는 것도 실제 저 안에 가서 푸리에 시리즈라든가 푸리에 트랜스폼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안에 다 이래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어떻든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OSI 7계층과 프로토콜 이야기도 제가 최근 이런 무선공학 시험 문제에 이제 한두 개씩 이제 등장하고 있다고 얼핏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이라고 하는 거 정보 이론과 이런 보호와 그다음에 요 부분 쪽은 이게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죠. 이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은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힘듭니다만 저 랜덤 변수와 랜덤 이런 과정은 뭐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동전을 던졌다. 이렇게 동전을 만약에 동전의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 또 뒷면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동전의 앞면이 나왔을 때 1, 동전의 뒷면이 나왔을 때 0 이렇게 표시하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떠한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이제 사상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한 어떠한 사상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그러한 사상에다가 어떠한 이런 값을 이렇게 매칭시켜 놓은 것이 바로 랜덤이란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랜덤 변수에 이제 시간의 개념까지 포함하면 랜덤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목, 저기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이 무엇일까 혹시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실제 이제 시험 내용으로 봐서는 저런 것은 저 내부에 있는 어떤 상세한 어떤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로서 어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던 이런 부분들이 요 무선공학이란 개론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무선공학 개론 같은 경우는 안테나라든가 이런 부분, 안테나, 위성통신, 레이더와 항법장치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죠. 그런 데 비해서 이제 통신이론은 그게 없는 대신에 이런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 뭐 정보 이론과 보호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엔 지금 신호 해석과 이동통신, 주요 무선통신 이런 것이 대략 한 40%, 아날로그 변복조가 한 30% 정도, 나머지가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국가직과
서울시의 시험 과목 그리고 실제 각 과목의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출제에 대한 비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그 통신직 구급 이런 채용 현황을 제가 3개년 것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국가직하고 지방직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군무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통신직 국가직하고 이런 지방직 2019년, 2020년, 2021년에 선발 인원과 합격선에 관한 것들을 쭉 이런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이게 합격선이 지금 뭐 70점, 67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실제 여러분이 충분히 맞으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요 지방직도 역시 마찬가지. 요건 이제 점수가 거의 요즘에는 거의 한 69점이니까 뭐 한 70점, 67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략 67에서 한 73 정도, 이 정도 점수를 맞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국가직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 무성공학 개론에서 점수를 많이 맞으셔야 됩니다. 이 무성공학 개론 같은 경우는 점수를 얻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이 무성공학 개론에서 저는 욕심 같아서는 한 90점 정도까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목표는 어떻든 한 9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90점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한 80점 정도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 무성공학 개론에서 점수를 가능한 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전자공학 개론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수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한 60점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전자공학 개론에서 맞으면은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무난히. 이것은 60점 맞기가 그렇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합격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셨겠습니다만 최근에 합격수기 같은 것을 보셨겠습니다만은 보통 한 반절 정도 맞은 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점수는 좀 낮아도 여러분 일반 다른 과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데서 이제 점수를 8, 90점대 막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 50점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점수를 제가 너무 높게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맞으셔야 된다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만약에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 이 전자공학 같은 그런 경우는 70점 정도를 맞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통신이론 같은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그 느끼는 어떤 그 체감 정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통신이론은 점수 맞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 70점 정도를 여러분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전자공학 개론에서도 한 70점, 통신이론에서도 70점 이상 이런 점수를 받으시면은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자공학 개론과 통신이론은 거의 난이도가 지방직 같은 그런 경우, 즉 서울시 지방직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난이도나 이 과목의 난이도나 이 과목의 난이도가 좀 비슷하다 그런 말이죠. 오히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쪽 통신이론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주 접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은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나 거의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이 국가직은 이 전자공학 개론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데 이 무선공학 개론의 난이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아서 조금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여기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의 그 일정은 제가 그 올해 책을 강의 교재를 대대적으로 전부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9월서부터 모든 전체 그 과목들을 전부 새로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9월, 10월 그러니까 다음 9월 달하고 이런 10월 달에 이제 전자공학 이런 개론의 기본 이론반과 심화 이론반을 같이,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이론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공학 개론 이론 강의를 할 겁니다. 날짜는 지금 9월 7일로 이런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공학 개론도 이런 강의를 할 겁니다. 금요일 강의를 할 거거든요. 아마 10일인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금요일이니까 이게 요 전자공학 개론은 9월 7일 화요일이고 이건 그 주에 금요일 강의를 할 겁니다. 물론 두 과목 국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과 이런 12월 달에는 통신이론 이런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군무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무원의 시험 과목인 통신 이런 공학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통신 이론하고 이런 통신 공학이 무엇이 이런 다른가요?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이 통신 이론에다가 무선 공학의 내용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이 통신 공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 이론의 내용 전부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무선 공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챕터들이 아까 있었죠. 그런 내용들, 특히 안테나라든가 이렇게 안테나, 그다음에 레이더와 항법 장치 이런 부분들이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통신공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과 이런 12월 달에는 통신 이론과 통신 이런 공학을 강의할 겁니다. 물론 이제 9월 달서부터 기출문제 영상 강의는 여러분 계속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7개년 시험 본 것에 대한 영상 강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제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내가 뭐 기출문제 뭐 좀 어떤 형태였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인지 한번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2022년도 1월달하고 2월달 통신이론 예상문제 풀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월달하고 4월달 통신공학 예상문제 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스케줄로 이런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혹시 뭐 여러분이 요건 지금 전자공학 개론하고 무선공학 개론은 국가직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 다음에 요 11월 달, 12월 달은 여기 전자공학 개론은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가 통신이론만 더 하면 지방직, 서울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이렇게 짰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시험은 내년도 이제 4월 달에 국가직이 그리고 보통 한 6월 달 정도의 지방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비전공자 같은 그런 경우, 왜냐하면 강의를 전공자만 듣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통신직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공자의 그런 경우에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사용되는 이런 전공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도 좀 처음 들어보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공자의 경우에 총 3강으로 이런 구성되는 기초 강의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비전공자예요. 그래서 한번 요걸 수강을 한번 하고 본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 총 3강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면요, 그냥 첫 번째 1강은 통신공학이 뭐냐, 통신 이론이 무엇이고 정보통신이 뭔가 무선 통신이 뭐냐, 이런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1강으로 되어 있고요. 2강은 수학 공식들. 우리가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수학 공식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여러분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 공식은요, 대략 한 1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가함수에서 사용되는 공식 한 2개, 많아야 3개.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에서 사용되는 공식 대략 한 7개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지수함수라고 하는 익스포넨셜 함수, 미적분에 관한 거 한 2-3개.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 여러분이 대수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 로그에 관한 거 한 2-3개.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수학 때문에 이 공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으니까 오히려 저는 수학적인 것보다는,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임피던스다. 그러면 임피던스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임피던스가 뭐야? 갑자기 제가 레지스턴스다, 리액탄스다, 서세탄스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게 뭐야?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이해하기 바쁘다, 그런 의미죠. 학습을 할 때 그러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마지막 3강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전공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공 용어들을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하나의 강의 챕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제 본 강의가 이제 9월 7일 날 제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대략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습을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학습을 하신다면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습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식을 남겨야 한다. 그러니까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공식은 자동적으로 암기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런 기본 개념을 반복 학습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기본서 3번 이상을 학습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3번 이상 아니면 4번, 5번이 될 수도 있죠. 심지어는요, 이건 너무 좀 오버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딱 이렇게 누워서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전체 기본서 내용이 머릿속으로 싹 이렇게 스쳐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시면 그건 그냥 합격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3번 이상 학습을 하실 것을 반드시 권하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10년 이상 여러분 이런 공무원이란 강의들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제가 보는 어떠한 눈에 의하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분명히 합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기출문제 반복풀이 3번 이상. 그럼 기출문제 한 번만 풀어보면 되지 않느냐? 한 번 정말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기출문제를 딱 보면은 답이 딱 나오는, 기출문제를 딱 보면 답이 나오는, 아주 최근 전자공학 개론 시험 문제에 작년에 나왔던 이런 시험 문제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그리고 공무원 시험 문제는 절대 똑같은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사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패턴도 물론 당연히 문제의 패턴도 다르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도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꼭 학습해 보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다양한 문제 형태의 학습이 필요한데 내가 전자공학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좀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풀어보는 것 정도는 제가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큰 비중을 두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 학습서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 두 번째, 예제 문제와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서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를 제가 알 수 없어요.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문제도 양도 많고요, 실제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말은 문제를 보는 순간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풀까 저렇게 풀까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다 시간이 지나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풀고 빨리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 절실함과 반복학습을 통해서 합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해놨죠. 계속 반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학습. 그래서 빨리 푸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빨리 푸는 연습. 그래서 물론 어떤 문제를 특히 이제 과도현상 같은 이런 문제는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천천히 푸는 방법이 있고요. 빨리 푸는 방법은 그냥 공식에다 딱딱 넣어서 바로 이렇게 답을 내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자, 절실함. 여러분이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제일 먼저 저런 절실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겠다. 나는 정말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실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간절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든 좀 임하시는 것이 어떻든 좋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최심판 강의 교재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전자공학 개론이 됐던 통신이론이 됐던 무선공학 개론이 됐던 통신공학이 됐던 간에 전체적으로 교재를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1년도 9월서부터 이 새로운 이런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겁니다. 전자공학 개론도 마찬가지, 통신이론도 무선공학 개론도 다 똑같이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이런 교재를 가지고 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군무원 같은 그런 경우에 통신공학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를 믿고 그리고 열심히 해 주신다면 한두 번 만에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학습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2년도 방송이란 통신지 합격이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